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 콩 한 잔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돌멩이를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72 대신 한명숙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자셨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화학물질이라며 독극물 취급을 하시고 오로지 자연에서 나는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고치겠다는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1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검은 콩을 챙겨드셨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국산 서리태를 구해서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셨고 반찬으로는 짭조름한 콩자반을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질린다고 해도 몸에 좋은 거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는 결석, 그러니까 딱딱한 돌이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명숙님은 검사 결과를 듣고 저를 붙잡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좋은 검은 콩을 1년 내내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신장이 망가지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영양 덩어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주고 시스테인은 탈모를 예방하며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되듯이 검은 콩도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명숙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을 먹을 때 무심코 곁들였던 바로 그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같이 먹었던 우유 한 잔, 반찬으로 집어 먹었던 김치 한 조각이 뱃속에서 검은 콩과 만나 엉겨붙고 굳어지면서 서서히 신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4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줄어들고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튼튼했으니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별 탈이 없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음식 홍합이 맞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두유 옆에 우유가 놓여 있진 않습니까? 갓 지은 콩밥 위에 젓갈이나 장아찌를 올려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검은 콩과 최악의 상극인 음식 3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200% 살려내서 내 몸의 보약으로 만드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속 드시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콩 먹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최악의 음식궁합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궁합 첫 번째 범인을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먹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고소한데요. 그걸 먹지 말라니요. 심지어 카페에 가도 블랙푸드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맛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 좋다고 드시다가 내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거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 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결석, 즉 몸속에 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님도 바로 이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카락 나라고 검은 콩을 드셨는데 두 개를 섞어 드시는 바람에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고 콩의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돌덩이만 만든 겁니다. 특히 40이 넘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뚝 떨어지고 소화효소인 펩신도 줄어듭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돌도 씹어먹을 소화력이 있으니 가끔 섞어 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분해를 해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인산 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소고기랑 콩이랑 둘 다 단백질이니까 같이 먹으면 힘이 불끈 솟지 않을까 싶으시죠? 저도 환자분들께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소고기 뭇국에 콩밥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며 적어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이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미네랄, 그 중에서도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만나자마자 찰싹 달라붙습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아주 질 좋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혈 예방하고 혈액순환 돕는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소고기 사드시고 영양가는 변기로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 때문에 신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과잉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 드실 때 쌈장에 콩밥, 그리고 이것까지 곁들여 드시진 않습니까?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소금에 절인 반찬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장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왜 짠 음식과 검은 콩이 만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네 국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짭조름한 장아찌랑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은 콩 100g에 칼륨이 무려 12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집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고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심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콩자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콩을 간장에 졸여서 짭조름하게 만든 콩자반이야말로 최고의 반찬이라고 생각하셨죠. 거기다 밥상에는 항상 젓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끼니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 멀쩡했던 신장이 1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저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소고기,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 절망적이신가요?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마음껏 드셔도 되는, 아니 꼭 이렇게 드셔야만 하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 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1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2번째, 검은 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거죠.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췌장이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십시오. 아까 제가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콩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방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두었다가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합니다. 제가 한명숙님께 처방해드린 식단이 바로 이겁니다. 우유 대신 물을 드시게 했고 반찬으로는 짠 젓갈을 다 치우고 초콩과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흰 쌀밥에서 현미 콩밥으로 바꾸셨고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니 오죽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까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 해외 직구에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잊지 않도록 딱 3가지 핵심만 요약해서 머릿속에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숙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6개월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놀라운 반전 결과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식초랑 달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확인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식 공합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명숙님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싹 빠져서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맑아지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첫째,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영양소가 도망가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신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 3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식초콩을 드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관리를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주치의였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면역력 챙기려고 드셨던 그 음식이 오히려 내 몸에 독극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지난달에 오셨던 72세 박철수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라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병원 약은 독이라며 멀리하시고 자연에서 나는 천연 식재료로 몸을 치유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셨죠. 이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취미가 등산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가까운 산에 오르시는데 그때마다 배낭 한쪽에 소중하게 챙겨 다니시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직접 담근 진한 생강청으로 만든 생강차였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땀이 식을 때쯤 그 뜨끈하고 알싸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온몸에 열기가 돌면서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철수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이 좀 칼칼하다 싶으셨대요. 그러다 점점 목소리가 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쇳소리가 나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목소리가 변해버린 겁니다. 박철수님은 당연히 감기가 들었거나 나이가 들어서 성대가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에 좋다는 생강차를 더 진하게, 더 자주 드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등산 가서 한 잔, 자기 전에 또 한 잔. 결국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게 되자 덜컥 겁이 나신 박철수님은 혹시 후두암은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내시경으로 박철수님의 목 안쪽과 식도를 들여다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식도 입구부터 후두까지 빨갛게 헐어 있었고 성대는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박철수님이 건강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챙겨 드셨던 그 생강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손발이 차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혹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습관적으로 생강차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생강은 분명 신이 내린 귀한 식재료가 맞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은 몸의 냉기를 없애고 소화를 돕는 훌륭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게 먹거나 상극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의 방어벽이 약해지는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잘못된 방식의 생강 섭취는 마치 얇은 피부에 뜨거운 불을 갖다 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박철수님이 겪으신 증상은 전형적인 인후두 역류 질환이었습니다. 위산이 거꾸로 솟구쳐 올라와서 식도를 타고 목구멍, 성대까지 태워버린 것이죠. 놀랍게도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이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박철수님의 식도를 망가뜨린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생강과 함께 먹었을 때 위장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공합 3가지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먹지 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강이 가진 놀라운 효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위장은 보호하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드시는 비법, 즉 독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커피를 즐겨 드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생강을 곁들이시거나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3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위장은 지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철수 님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듣고 무릎을 탁 치며 후회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방송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건강상식에 휘둘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말 내 몸을 살리는 진짜 건강법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박철수님의 위장을 공격했던 첫 번째 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 지금도 올라와 있는 그 위험한 조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담아 경청 2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커피 한 잔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녁 반찬으로 매콤한 제육볶음이나 김치찌개 드셨나요? 만약 그 식탁 위에 생강이 함께 있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박철수 님이 왜 목소리를 잃을 뻔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상적인 식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님의 등산 가방과 식탁을 털어봤더니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폭탄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생강의 최악의 짝꿍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없는지 손가락을 꼽아가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커피입니다. 박철수님은 산 정상에서 생강차를 마신 뒤 하산에서는 꼭 동료분들과 자판기 믹스커피를 한 잔씩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생강차도 마셨으니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식도 입구를 활짝 열어젖히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위와 식도 사이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게 꽉 조여주는 관략근이라는 문이죠.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 문을 느슨하게 풀어버립니다. 빗장이 풀린 겁니다. 여기서 생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은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을 펑펑 쏟아내게 만듭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안에서는 홍수가 난 꼴이죠. 그러니 그 독한 위산이 거침없이 식도를 타고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박철수님의 성대가 퉁퉁 부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커피 마시고 속 쓰리다고 생강차 드시는 분들, 그건 불난집에 휘발유 붓는 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범인은 고기, 특히 기름진 고기입니다. 박철수님은 등산 다녀오신 날 저녁이면 체력 보충한다고
돼지고기 수육을 자주 드셨어요. 돼지고기 냄새 잡는다고 생강 듬뿍 넣고 삶고 드실 때도 생강채를 곁들여 드셨죠? 보양식의 정석 같아 보이지만 위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고기 같은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오면 우리 위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이걸 소화시키려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위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 생강이 들어와서 위산 분비를 더 부채질합니다. 위장 안은 그야말로 위산의 바다가 됩니다. 게다가 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깁니다. 위장 안에 음식물과 위산이 가득 차서 압력이 빵빵하게 올라가는 거죠. 마치 압력밥솥에 압력이 한계치까지 차오른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틈이 생겨도 내용물이 뿜어져 나오겠죠. 고기와 생강을 배불리 먹고 눕는 순간 그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식도벽을 사포로 문지르듯 긁어버리는 겁니다. 소화 잘 되라고 먹은 생강이 오히려 위장을 터질 듯한 압력밥솥으로 만든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위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정말 좋아하죠? 박철수 님도 얼큰한 생선 매운탕을 좋아하셨는데 비린내 없앤다고 거기에도 생강을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아시죠? 이것만으로도 위 점막은 이미 화끈거리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까지 합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화상 입은 피부에 뜨거운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위 점막에 이중으로 타격을 입히는 거죠. 캡사이신이 위 점막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생강의 진저롤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속이 쓰린 걸 넘어서 위 점막이 벗겨지고 헐어버리는 미란성 위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철수님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매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커피 마실 때도, 고기 먹을 때도, 매운 거 먹을 때도 생강을 곁들이셨던 거죠.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하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위와 식도를 스스로 공격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속이 더부룩하다고 해서 매콤한 음식에 생강차 드시고 입가심으로 커피 한잔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위장도 지금 박철수님의 위장처럼 붉게 부어올라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도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하필 지금 와서 탈이 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30대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위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위장과 지금 여러분의 위장은 방어력 자체가 다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생강을 먹을 때 더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70대 박철수님의 위장이 왜 30대 아들의 위장과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명쾌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커피와 생강을 즐기시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정말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원장님, 제가 왕년에는 돌도 씹어 먹던 사람입니다. 소주에 삼겹살을 그렇게 먹어도 끄떡없던 속인데 고작 생강차 몇 잔에 이렇게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료실에서 박철수 님이 억울하다는 듯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젊을 때는 매운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짠지 국물을 들이켜도 속 쓰린 줄 몰랐다 하시면서요.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청춘이어도
우리 몸속 장기는 야속하게도 정직하게 늙어갑니다. 박철수님이 간과하신 결정적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70대의 위장은 30대의 위장과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몸에 좋다는 산삼을 드셔도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옷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젊었을 때 20대, 30대의 위 점막은 아주 두껍고 튼튼한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가죽 점퍼 입고 있으면 웬만한 불똥이 튀어도 뜨겁지 않죠? 매운 걸 먹고 짠 걸 먹고 위산이 좀 많이 나와도 이 두꺼운 점막이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강을 생으로 씹어 드셔도 커피랑 같이 드셔도 아, 시원하다 하고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50대가 지나고 60대,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 점막도 피부처럼 얇아지고 위축됩니다. 의학적으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그 두꺼웠던 가죽 점퍼를 벗고 아주 얇디얇은 여름용 실크 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얇은 실크 셔츠 한 장 입고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불똥이 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바로 녹아버리고 맨살까지 화상을 입겠죠? 지금 박철수님의 위장이 딱 이 상태인 겁니다. 보호막은 얇아질 대로 얇아졌는데 거기에 생강이라는 강력한 불씨를 던진 셈이니까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핵심 성분, 바로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본래 위장의 운동을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이 멈춰 있을 때 툭툭 쳐서 움직이게 하니까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게 과하면 문제입니다. 얇아진 위 점막에 진저롤이 닿으면 마치 상처난 곳에 소독약을 들이부은 것처럼 강한 자극을 줍니다. 위벽을 직접 긁어내는 거죠. 게다가 50대 이상이 되면 위와 식도 사이를 조여주는 근육의 힘도 약해집니다. 고무줄이 오래되면 늘어나서 잘 안 조여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위 점막은 얇아져서 자극에 예민한데 위산이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문도 헐거워져 있는 상태. 이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건강에 좋다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진한 생강차를 매일 들이부으셨으니 박철수님의 식도가 견뎌낼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 젊어 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위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얇아진 실크 셔츠를 입고 있다면 불똥이 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원장님, 그럼 위장 약한 늙은이는 생강 같은 건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겁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박철수님은 지금 생강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돌아왔고 속은 더 편안해지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생강을 변신시켰기 때문입니다. 위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창 같았던 생강 성분을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방패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연금술이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리법 하나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생강의 독성은 빼고 약성은 10배로 높이는 방법, 그리고 박철수님처럼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에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생강 섭취법, 이제 펜과 메모지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켜두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자, 그럼 그 마법 같은 비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박철수님이 생강을 끊지 않고도 위장을 회복하고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수는 바로 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강을 그냥 드시지 마세요.
무조건 쪄서 드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면 그 속에서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위 점막을 공격하는 매운 성분이 진저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생강에 뜨거운 진기를 쐬어주면 그 독한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 쇼가올은 정말 기특한 녀석입니다. 위를 찌르는 자극은 거의 사라지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항산화 효과는 생강일 때보다 무려 10배나 강력해집니다. 마치 철부지 같았던 거친 야생마를 아주 잘 훈련된 명마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철수님이 드셔야 했던 건 날뛰는 야생마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리는 명마였던 것이죠.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첫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2mm 두께로 얇게 썹니다. 둘째, 찜기에 김이 오르면 썰어둔 생강을 넣고 30분 정도 푹 찝니다. 셋째, 찐 생강을 꺼내서 채반에 널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립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한의학에서는 건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차로 끓여 드시면 속은 편안하고 몸은 후끈해지는 진짜 보약을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마라도 타는 법을 모르면 떨어져 다칩니다. 섭취 원칙 2가지만 꼭 지키세요. 첫 번째 원칙, 절대 공복은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대신 생강차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내 위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시는 도중이나 식사가 끝나고 30분 이내에 드세요. 음식물이 위장 안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줘야 생강의 효능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 원칙, 양을 지키세요. 하루 적정량은 말린 생강 기준으로 4g,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입니다. 가루로 드신다면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만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생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쪄서 먹든 말려 먹든 상관없이 생강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첫째, 담석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그런데 담석이 담낭 입구를 꽉 막고 있는 상태에서 담즙을 짜내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 입구를 막고 몸통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담낭 내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오거나 심하면 담낭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이랑 같이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고 멍이 시커멓게 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내시경이나 치과 치료 앞두고 계신다면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끊으셔야 합니다. 셋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있는데 생강까지 드시면 혈당이 이중으로 뚝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박철수님은 다행히 이 3가지에는 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찐 생강을 만들어 식사 후에 딱 한 잔씩만 드셨습니다. 커피는 끊으셨고 고기 드실 때는 생강 대신 양파를 드셨죠. 그렇게 3개월을 실천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 박철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셔야 할 마지막 당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찐 생강 만드는 법 꼭 기억하셨다가 이번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 실천하실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실천 두 글자 비장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100세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박철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3개월 전 근심 가득하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넨 첫 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노래방 가서 애창곡 한 곡 좀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쉰 소리가 섞여 나오던 그 답답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시절 조회대를 호령하던 그 쩌렁쩌렁하고 맑은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식도를 벌겋게 태우던 염증도 깨끗이 사라졌고 퉁퉁 부어있던 성대도 매끈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지만 정작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요. 무조건 좋다는 남들의 말만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했던 것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철수님은 다시 등산을 다니십니다. 하지만 배낭 속의 내용물은 달라졌습니다. 맵고 독한 생생강차 대신 구수하고 은은한 찐 생강차를 챙기십니다. 하산 후에 습관처럼 마시던 믹스커피는 과감하게 끊으셨고 대신 친구분들과 따뜻한 두부전골을 드시며 건강한 뒤풀이를 즐기십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잃어버릴 뻔했던 목소리를 되찾고 10년 묵은 체증 같았던 속쓰림까지 해결하신 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이 세 가지만은 꼭 담아가십시오. 첫째, 생강과 상극인 세 가지와는 절대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식도문을 열어버리는 커피, 위장 압력을 폭발시키는 고기, 위 점막에 불을 지르는 매운 음식, 이 세 가지와 생강이 만나면 여러분의 위장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둘째, 생강은 무조건 쪄서 드십시오. 생생강의 날카로운 칼날을 찐 생강의 든든한 방패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하루 한 톨 분량만 드십시오.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셋째,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십시오. 담석이 있거나 혈전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생강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철수님처럼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내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속 편하게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아프고 나서야 후회하는 환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이 사실을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위장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속 편한 인생, 건강한 목소리를 저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뼈 있는 조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무심코 행했던 아침의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흠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욕실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평온하던 집안의 공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단순히 누군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소리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우리네 부모님 혹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운명의 경고음으로 들리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그저 평생의 습관대로 무심코 행했던 아침의 행동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기 72세의 이영수님이 계십니다. 영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부지런하고 강단 있는 어머니셨어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보일러 기름 한 방울도 아까워하셨던 분입니다. 겨울에도 춥게 지내는 게 건강에 좋다며 내복 한 장으로 버티셨고, 아침잠은 게으른 사람이나 자는 거라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죠. 특히 영수님이 자랑스러워하셨던 건강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겨울에도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 냉수마찰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굳게 믿으셨으니까요. 사건이 벌어진 건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던 11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수님은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후 습관처럼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어머니가 씻으러 들어가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잠시 후 앞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놀란 아드님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영수님은 이미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입가는 살짝 돌아가 있었고 부르트지 않은 손은 허공을 휘젓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영수님은 단순히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찍은 CT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친 게 아닙니다. 머릿속 혈관이 먼저 터져서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부지런함이, 평생을 지켜온 그 강인한 생화력이 정작 가장 취약한 계절인 11월을 만나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찬바람을 쐬고 들어왔을 때 유독 뒷목이 뻐근하고 손끝이 저릿저릿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1년 중 뇌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뇌졸중 환자가 급증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뇌졸중을 겪는다고 하니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은 집안에 깔린 수도관과 똑같습니다. 지은 지 60년, 70년 된 오래된 집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녹슬고 얇아져 있습니다. 그 낡은 관에 갑자기 뜨거운 압력을 가하거나 꽁꽁 얼어붙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고도 없이 펑 하고 터져버려 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뇌 혈관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수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아침 습관들이 낡은 수도관 같은 우리 혈관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이 수도관이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지,
대학병원에서 2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확실한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고쳐야 할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뇌졸중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아침잠이 없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본인이 찬물로 씻는 걸 즐기신다면 이 영상이 그분들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그럼 영수님의 그날 아침, 우리 몸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낡은 수도관이 터지기 직전에 그 긴박한 상황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영수님의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고가 나기 직전 그분의 혈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셨는데 왜 하필 그때 쓰러지신 거야? 운이 나빴던 건가? 하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수님의 그날 아침 행동은 마치 화약고에 불을 붙인 성냥개비와 같았습니다. 영수님은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뜨셨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평생의 자부심이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건강도 부지런해야 지킬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는 그 새벽 4시에서 오전 6시 사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마이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첫 번째 의학적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모닝 서지 현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몸도 마음도 푹 쉬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가장 평온한 상태죠. 그러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 뇌는 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전쟁터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전투 준비하라며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혈압은 순식간에 10에서 20 정도 솟구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래된 자동차 시동 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동 걸자마자 엑셀을 밟으면 엔진 소리가 웅 하고 커지죠. 우리 몸도 아침엔 그렇게 엔진을 예열하며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영수님은 이렇게 몸 안의 압력이 잔뜩 올라간 상태에서 곧장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거나 썰렁한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마당에 있는 고무 호스를 떠올려 보세요. 한여름 땡볕 아래 있는 호스는 말랑말랑해서 아무리 밟아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호스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있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수도꼭지를 틀어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뻣뻣한 호스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퍽 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 혈관이 바로 이 호스와 똑같습니다. 특히 11월의 새벽 공기는 우리 몸에 닿는 순간 혈관을 바짝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아침이라 혈압이라는 수압이 높아져 있는데 추위 때문에 혈관이라는 호스마저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안에서는 밀어내고 밖에서는 조여대니 그 압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약한 골이 바로 뇌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겁니다. 에이, 나는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20대나 30대의 젊은 혈관은 새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좋아서 혈압이 좀 오르거나 날이 추워도 유연하게 늘어나며 버텨줍니다. 하지만 영수님처럼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우리 혈관벽도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죠. 겉모습이 아무리 동안이고 근육질이라도 몸속 혈관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탄력을 잃은 낡은 혈관은 작은 충격에도 사기 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영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그저 나는 평생 건강했다는 자신감 하나로 낡고 굳어버린 혈관을 이끌고 매일 새벽 그 위험한 냉기 속으로 뛰어드셨던 거죠. 그날 아침 욕실에서의 굉음은 사실 수십 년간 혹사당한 혈관이 보낸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남자는 시원하게 찬물로 씻어야지, 겨울에도 땀을 뻘뻘을 흘려야 운동이지 하면서 자신의 혈관을 시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건 단순히 춥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수도관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영수님에게는 이 새벽 운동 말고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이 더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게 건강 비결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말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영수님이 굳게 믿었던 그 잘못된 상식들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약을 먹던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차, 내가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아침에 조심해야겠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조심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혈관을 지키는 신호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의 찬 공기 말고 영수님을 쓰러뜨린 진짜 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내 몸을 죽이는 독이 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나는 감기도 안 걸려. 비결이 뭔지 알아? 아침마다 찬물로 씻어서 그래. 라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냉수 마찰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많이들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혈관이 튼튼한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의 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삼겹살 구워 드시고 나면 프라이팬에 기름이 남죠. 그 기름이 뜨거울 때는 찰랑찰랑 물처럼 잘 흐릅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식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굳어서 끈적끈적해지죠. 우리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의 피가 딱 이 상태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는 땀을 흘리고 호흡을 하면서 몸속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물은 빠져나가고 찌꺼기는 남으니 피가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영수님처럼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끈적한 피가 차가운 기운을 만나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린 삼겹살 기름이 하수구를 막아버리듯 끈적한 피떡이 좁은 뇌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영수님은 건강을 지킨답시고 매일 아침 자신의 혈관에 기름덩어리를 만들고 계셨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영수님은 쓰러지기 2달 전 병원에서 혈압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로
약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던데 수치도 좋은데 그만 먹어야지 하고 혼자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제입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이 떨어진 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약이 억지로 혈압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댐이 강물을 막고 있어서 아래쪽 마을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온다고 갑자기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마을을 덮치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약 기운으로 꾹 눌러놓았던 혈압은 약을 끊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반동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약을 먹기 전보다 혈압이 더 높이 치솟으면서 혈관벽을 사정없이 때리게 됩니다. 영수님의 혈관은 이미 새벽 추위와 찬물 샤워로 잔뜩 수축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끈적한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 좁은 틈으로 반동 현상 때문에 폭발한 높은 압력의 피가 들이닥친 겁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낡은 수도관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영수님이 쓰러지신 걸 보고 갑자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로 피를 굳게 만들고 약을 끊어 혈압을 요동치게 만든 그 오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11월의 어느 추운 아침에 결과를 낸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혈압약 드시다가 귀찮아서 혹은 수치가 좋아서 며칠 빼먹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해지겠다고 추운 날 찬물로 세수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아셨으니 해결책도 보이실 겁니다. 막힌 수도관을 뚫는 게 아니라 애초에 수도관이 얼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영수님이 퇴원 후에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목숨은 살리는 3가지 따뜻한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으셨다면 댓글에 다짐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영수님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태어나던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영수님의 손을 꼭 잡고 딱 3가지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수님은 지금 이 3가지 원칙을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성경책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낡은 수도관을 지키는 3가지 따뜻한 원칙,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겨울철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하는 겁니다. 영수님은 이제 새벽 4시가 아니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집을 나서십니다. 농부들도 땅이 꽁꽁 얼어있는 새벽에는 밭을 갈지 않습니다. 해가 떠서 땅이 좀 녹아야 쟁기질을 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몸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이 시간에 움직여야 혈관이 말랑말랑해서 터지지 않습니다. 만약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한다면 최소한 해가 뜨고 30분 뒤에 나가시고 나가기 전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데우셔야 합니다. 2번째는 온도의 법칙입니다. 바로 체온 뚜껑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뚜껑을 열어두면 열기가 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위로 다 빠져나가죠. 우리 몸도 열기의 50%가 머리와 목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영수님은 답답하다고 모자도 안 쓰고 목도리도 안 하셨어요. 그건 뚜껑 열린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영수님은 외출할 때 털모자와 목도리를 가장 먼저 챙기십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있는 목과 뇌가 들어있는 머리만 따뜻하게 감싸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단열재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의 법칙입니다. 기상 직후 3분 예열을 기억하세요. 겨울에 자동차 시동 걸자마자 쌩 하고 출발하면 엔진 망가집니다. 공회전을 하면서 예열할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수님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이불 속에서 손발을 꼼지락거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누운 채로 2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자고 있던 심장과 혈관에게 나 이제 일어날 거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물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진 피를 묽게 희석해주는 최고의 윤활유가 됩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까지 딱 3분. 이 3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수도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영수님은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야 경동맥 초음파라는 걸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목에 있는 굵은 혈관인 경동맥에 찌꺼기가 얼마나 끼었는지 보는 검사인데 아프지도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보일러 배관 청소하기 전에 배관공이 내시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동네 병원에서 이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세요. 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FAST 법칙입니다. 영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아드님이 빨리 알아차린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F는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는지 봅니다. A는 암팔을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한쪽이 툭 떨어지는지 봅니다.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한지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T는 타임, 지체 없이 119를 부르는 겁니다. 손 따고 주무를 시간 없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영수님은 이제 찬물 세수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고 새벽 운동 대신 햇볕 좋은 낮에 산책을 즐기십니다. 처음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색하고 답답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바꿔보니 몸이 훨씬 덜 피곤하고 감기도 안 걸리신답니다. 억지로 강하게 버티는 게 건강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진짜 건강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과 온도를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법칙,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일 아침엔 물 한 잔 꼭 마셔야겠다 하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영수님의 이야기, 그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사고가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 외래 진료 때 배웠던 영수님은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혹겨보세 뻣뻣한 얼굴로 나는 아직 청춘이야 하고 큰 소리 치셨는데 이제는 포근한 털모자에 목도리를 두르고 아주 온화한 미소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더군요. 영수님이 웃으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옛날에는 제가 제 몸이랑 싸웠던 것 같아요. 추위도 이겨야 하고 나이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내 몸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달래가며 함께 가는 거라는 걸요. 정말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유연하고 따뜻한 것이 살아남습니다. 딱딱하게 언 얼음은 충격을 받으면 깨지지만 부드럽게 흐르는 물은 어떤 충격도 흡수하고 흘려보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올 겨울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핵심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바꾸세요. 해가 없는 새벽은 피하고 해가 중천에 뜬 따뜻한 낮에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도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온도를 지키세요. 찬물 마찰과 냉탕은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만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외출할 땐 모자와 목도리로 체온 뚜껑을 꼭 닫으십시오. 셋째, 속도를 늦추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3분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여러분의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오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영수님의 과거가 아닌 영수님의 현재를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고집 대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주변에 아직도 나는 건강하다며 새벽바람 맞으러 나가시는 부모님이나 고집 센 친구분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는 게 낫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